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시면 성형외과 의사 또 하시고 싶으세요? 또 해야죠. 천직인데. 교수님께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는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가끔 나오니까 환자한테나 보호자한테나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은 있죠. 요새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뻐지는 쪽만 자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원래 근본적인 수술은 그런 쪽보다는 재건 수술,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쪽을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시면 성형외과 의사 또 하시고 싶으세요? 또 해야죠. 천직인데. 그 성형외과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다시 태어나서 성형외과 의사 할 거예요. 네. 우리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지금은 딴과 수술처럼 되어 있는 수술들이 우리 할 때는 그땐 성형외과에서 했어요. 예를 들면 하이퍼스페디아, 소변 나는 군형이 성기 그 아래쪽으로 나와서 그거 새로 만들고 뭐 하는 거 그런 수술도 그렇고 코골이 수술 이런 것도 그때는 다 성형외과에서들 해주고 했는데 헤드앤넥 뭐 이런 거 미세 수술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그걸 해야 돈도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등한시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글로 갈래도 못 갈 지경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일이 내가 힘들고 돈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멀리 하면은 영역이 자꾸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로 오는 젊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해서 좀 같이 더 했으면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뵈면은 되게 멋진 성형외과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드님도 성형외과 전문의시거든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희 아들은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봐서 그런지 자기는 죽어도 의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의사는 절대 싫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되게 힘들게 사는 게 싫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드님께서 성형외과 의사의 길을 똑같이 걷는 걸 보면은 내심 되게 아버님이 존경스러워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너무 닮고 싶은 그런 어르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아드님께. 요새 애들은 힘든 걸 싫어하니까 당장 이제 엄마 하는 거 보니까는 힘들게 산다 생각하면 안 하려고 그런다고. 우리 손주놈도 의사 해볼 생각이 있나 했더니 그러면 안 하고 증권 회사 비슷한 이런 쪽으로 갔다니까. 저희 아들도 경제 쪽으로 간답니다. 그제? 근데 의사로서 이렇게 손도 쓰고 머리도 쓰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애써주고 이런 삶도 되게 보람차고 즐거운데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모양.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 그래서 교수님은 아드님이 성형외과 전문의 되신 데다가 성형외과 의사회 회장까지 역임하셨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막 성형외과 의사회 회장까지 하시고 미용성형외과 학교 회장도 하고. 그걸 보면은 어쨌든 되게 엄하신 아버지일 거라 예상이 되고 아드님에게 막 너 너무 자연스럽다 막 이런 말은 안 하셨을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뿌듯함을 좀 여기서 좀 표현을 좀 해보십시오. 그런 직책을 맡는다는 게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뭔가 거기에 족적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맡으면서 근데 뭔가 거기에 남을 만한 걸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구원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칭찬을 해주세요, 교수님. 자랑스러우시죠? 잘했다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의학 박사로 또 성형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교수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잖아요. 연세대 의대 교수도 하셨고, 국립의료원에서도 밑에 전공의도 있으셨고, 제 이나대병원에서도 수련을 담당하셨고 하셔서 많은 제자들이 계신데,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이런 수술적인 기본기는 저희가 정말 엄하게 막 빡세게 배웠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내가 선배 의사로서 그리고 이 성형외과에 그 창립했던 그런 파운더로서 이 젊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내려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속으로는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셨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꿰맬 때 왜 이 바늘을 잡고 하는 니드 홀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잡는 걸 딱 보더니 우리 외과 할아버지가 너 이제 그래도 틀이 됐다. 틀이 됐다는 거는 나한테 배웠던 게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하구나 이런 뜻인데 그 니드로 하나 잡는 것만 봐도 내 제자라는 거를 느끼게끔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바늘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뜨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들고 입에다 갖다 넣어주는 식으로 이런 교육도 시키는데 그거는 아무리 교과서 책을 읽어도 없는 거거든. 그런 걸 보면은 도제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사실 아닌데 그거를 나쁜 방향으로도 설명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 수술 술기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데는 아직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가리키는데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놓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지 제대로 되는 길로 가게끔도 해야 되는데 요새 사제지간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조금 뭐 학생이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내깔려 놓는다든지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똑똑한 놈 10명 가르치는 것보다 그렇게 안 될 놈을 하나 가르치는 게 사실 교육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성형외과 의사뿐이 아니고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뭐 다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그렇고 좀 생각의 흐름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도제 시스템이 멋있었고 통했던 것은 그 도제를 가르쳤던 어르신들 자체가 진짜 어르신이었거든요. 기술로도 완성이 되어 있지만 그 내면 자체가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기본이 다 돼 있고 인성도 돼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땀 한 땀 하시는 그거를 다 따라하면은 이 씀씀이까지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붙을 정도로 그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스승님으로 다 모시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폭행으로 뭐 교수가 뭐 제자를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근엄함이나 그런 도제가 아니고 정말 그 아우라와 그분의 인성에서 풍겨나는 그런 도, 그런 재, 이런 수련, 이런 전공의를 제가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많은 이제 본과생들, 또 전공의들을 키워봤지만, 딱 보면은, 예, 스승님께 정말 트레이닝 잘 받았구나 딱 느껴지거든요. 저번에도 저희 병원에 이제 잠시 일하러 온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회 갔을 때 그 대학병원 교수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이번에 누가 저희 병원에 왔는데, 너무 걔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너무 교수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저를 비롯해서 한 수백 명의 지금 제자분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너무 궁금한 것은 그 많은 전공의 제자가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 아닙니까? 네. 저의 전공의 시절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혹시 제 모습 중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저는 어떤 전공이었을까요? 한 20년 정도 더 된 얘기입니다. 거의 20년 됐겠지. 그리고 우리 황 원장은 처음에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한 번 듣고 딱 기억을 했는데 옛날에 한 80년대까지 그랬나. 하여튼 서울대학이 여자를 안 뽑았어요. 그렇게 너무 스트릭트하게 여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고 봐서 왜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를 보면 전에 우리가 배우고 할 때 들은 얘기가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다. 제자로 키워봐야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그래도
여자가 제법 있었는데, 제자가. 네, 제가 세 번째 여자 전공이었습니다. 네, 인하대 역사상. 인하대에서 세 번째인가? 네. 그 세 번째면 그래도 제법 많이 네, 여자 했던 전공의를 거예요. 꽤 그래서 뽑으셨습니다. 네. 난 그걸 구별을 별로 안 하고 똘똘한 사람이면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황 원장도 상당히 잽싸고 똘똘한 축에 들잖아요. 네. 비교적 나한테 와서 트레이닝 했던 사람들은 또 빠르고 똘똘했던 것 같아요. 몰라,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는 그런 몰라도 사람을 뽑으신 거죠, 교수님이.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 눈이 있다고 해서 얘기인데 1년차 들어와서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평생을 거의 짐작을 할 정도로 그게 알게 된다고. 그게 뭐 한두 해를 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1년차 때 보는 눈이 거의 정확하다고. 그 사람 인생을 거의 다 꿰뚫어 보는 거니까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게 그래서 뭐 옛날 세브란스에서 봤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 봤던 눈이 이 사람은 앞으로 뭐가 되겠구나 하면 팔구하란 맞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상쟁이가 돼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도사가 되지요. 네. 그런 교수님께서 저를 성형외과 전공의로 뽑아주셨다. 저는 굉장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당시만 해도 저희 연차들이 모여서 시험 공부를 같이 하는데 여자가 전국에 4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들어갈 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겠다고 각서를 쓰고 막 여자들은 들어가야 되는 시대였었거든요. 내가 그런 소리는 안 한 것 네, 같은데. 교수님 안 하셨습니다. 네, 동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런 병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자들이 못 들어간 병원들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는 여자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꽤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래도 많은 편이. 네. 아니 그게 숫자가 의과대 학생 수가 여자가 많잖아. 아, 지금요? 아, 지금 맞아. 50% 많다고. 뭐 가까이 된다고도. 어느 해인가 서울대학도 여자가 많았던 적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잘 돼가는 현상이. 너무 차별을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되게 무섭고 엄한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남녀 차별이 없으셨어요. 똑같이 혼내시고, 네, 똑같이 화내시고, 네, 똑같이 무뚝뚝하게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똑같이 뽑아주시고, 네. 덕분에 성형외과 전공의를 할 수 있었고, 잘 배워서 지금 열심히 환자분들에게 좋은 수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더를 칭찬은 한감 넘은 다음에 미리 해놓으면 건방져 줘서.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네, 10년 넘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한국성형외과 학회 6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역사를 모두 함께 만들어 오시면서 계속 같이 오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K성형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희 성형외과도 뭐 외국인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고 강남에도 엄청 많은데 그전에는 저희가 외국 가서 엄청 배웠잖아요. 교수님 아시다시피 교수님도 미국 가서 배우시려고 했었고 저희 때는 또 일본 성형외과가 저희보다 엄청 잘했었고 지금 다 역전돼서 우리나라로 배우러 엄청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한국 성형외과가 인정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뒤에 배운 후학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국내에서 서로 또 경쟁들을 했었고 일본만 해도 처음에는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중국을 선호해서 뭐 교류를 먼저 중국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하고 한일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뭘 하고 했는데 지금 아까 황 원장이 얘기했듯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서 걔네들이 우리를 보면 이제 놀래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아직 노벨의학상이 없거든. 일본이 금년에 벌써 2개의 노벨의학상을 받았는데 걔네들은 한 번 그걸 뭘 연구를 시작해서 오면 거기서 돈이 안 나와도 그걸로 평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뭘 해서 한 1년에서 돈이 안 나오면 일단 안 한다고. 이게 뭐가 잘 되고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를 들고 파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게 우리는 부족하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런 발전이 지속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발전했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매년 내에 또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 꾸준하고 끈질긴 그 연구 활동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쪽에서 우리도 투자를 하고 뭔가 미리 생각을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또 역전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 성형외과를 지금 전 세계 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분과별로 나눠서 그 하나만을 계속 들고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귀하는 박철 교수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우리 때는 그렇게 어느 하나만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때는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 지금은 뭐 맨파워가 많으니까 그래도 어느 하나만 들고 파서 난 이것만 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지금 이러는 선두주자들이 감안을 해서 하여튼 처음부터 좀 그런 쪽으로 키우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경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돈 안 벌면 안 된다는 그런 거에서 좀 탈피를 해야 그런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좀 돼야 되겠죠. 교수님은 내가 잘 키운 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뤄서 엄청 멋진 산이 된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느낌이 어떠세요? 아, 흐뭇하죠. 흐뭇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무는 뭐 그렇게 왜 커서도 뭐 몇백 년이고 오래 가지만, 이 사람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이러고 가겠느냐 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약간 제일 행복할 때 이게 행복이 여기서 끝이 아닌가 같은 이런 그런 적이 불안함인가요? 있는 거지. 그거는 뭐 윗사람 아랫사람 다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해야 그게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거니까, 그런 쪽을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요번에 대한성형외과 추계학회 PRS 2025에 가서 뵀잖아요, 교수님. 근데 아니 어느 학회가 아침 7시 반부터 학회를 해서 6시 반까지 11시간 동안 학회를 6개 방에서 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3일 동안 하는데 제가 가면서 야, 7시 반부터 공부를 해서 6시 반까지 하는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길을 꺾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발표를 많이 시키려다 보니까, 와, 11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외국 사람도 많이 발표회 참석을 기회가 네, 해서 맞습니다. 금년에 벌써 300명이 넘었죠, 아마? 네, 외국인 의사가 300명 넘게 300명 넘게 왔거든요. 왔으니까, 학회. 옛날에 우리 처음 갈 때는 그 미국 가서 학회비 돈 내는 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저도요. 그 네. 호텔에 묵어야지 그거 내지 뭐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 때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그래서 한번 미국 학회 가는 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학회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기를 안 가고도 뭐 그 정도 저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들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전문 의사들이 다 우리나라로 오더라고요. 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걔네들도 우리가 하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니까, 다는 아니라도 몇 개 분야는 선두주자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잘 나갈 때 이제 조심을 하고 이제 하는 게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지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게 되니까. 이번에 학회도 그렇지만 사실 뭐 눈성형 연구회 회원분들도 막 매주 모여가지고 막 논문도 읽으시고 막 밤늦게까지 하시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거든. 네 계속 모여서 자기 뭐 공부하고 개업했다고 그냥 그거 일만 하는 것보다, 그럼요. 황 원장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발전적인 의미를 갖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간 뿌듯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성형외과가 날로 발전하고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일반외과 전문의도 하셨지만 성형외과 전문의시기도 하시고
의학 박사시기도 하시고 원장의 교수의 어마어마한 회장 직함은 다 지금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게. 이제 막, 네, 의사를 꿈꾸거나,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꿈꾸는 귀여운 병아리 의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원로 의사로서의, 요즘에 이제 의사 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들 의대 가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의대 열풍? 어떤 희망의 메시지. 내가 걸어온 길이 반드시 바람직한 길은 아니고, 의사의 그 소명은 환자를 어떻게 보면 잘 보느냐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환자가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절박하고, 어떤 환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왜 태어났나 이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의사들은 의사가 이 세상에 왜 있느냐는 그 소명감을 사실 알아야 돼요. 무슨 단순히 사회에서 뭐 의사의 길을 가야 존경을 받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닌,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숨은 곳에 있는 환자, 도와야 될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의료계에 뛰어들어야지, 의사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보다시피 흰 가운에 화려하지만 않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뭐 화려하지는 않지요, 교수님. 그죠? 근데 그거를 일반 환자들은 가운이 입고 있을 때만 보니까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의사들 오고 그 응급실에서 당직 보사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하루만 지내도 아유, 도망가지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아, 이런 저거에 있구나 하는 거를.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성형외과 20년 차가 다 되어가는 이 중년의 제자, 예, 저 황진희 원장에게 원로 전문의로서 조언과 격려의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게 모든 의사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지만, 자기 오피스에서 보는 환자만이 환자가 아니거든. 그럼 좀 시간 여유를 내서 환자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일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한 10%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나도 뭐 주로 봉사활동하고 다녔어도 그게 내가 알아서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팀워크를 그 뭐 의사회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사회가 좀 밝아지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학창시절 얘기부터 이제 원로 교수님이 된 지금의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아니, 난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데이트하는 줄 알았더니 한번 평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좀 고맙고, 누구든지 한 번씩은 이런 걸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네. 이세일 교수님과 오늘 긴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저희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 성형외과 학회가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살아있는 역사로 그 소중한 어떤 기록으로 남을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젊은 성형외과 의사분들, 또 일반인 분들에게도 좋은 많은 영향과 귀감이 됐을 만한 영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